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 드디어 마지막 강의 이희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어느새 1강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강이 도달했고, 여러분들은 아마 선생님과 쭉 같이 1강부터 열심히 달려왔다면 화학2의 진정한 수능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다 다져졌을 거라고 선생님이 충분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할 내용,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강은 에이 선생님 이거 굳이 들을 필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약간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비문학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보면 답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왜 하나요? 왜냐하면 수능 개념이기 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하고 있어서 내신 대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논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요것과 관련돼서 이게 약간 융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와 걸쳐져서 문제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내용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 강좌 준비했으니까요. 요 내용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게 될 주제, 제일 첫 번째는 의약품인데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학1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화학1 강좌, 여러 강좌를 찍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에서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시작을 합니다. 화학2에서는 마지막 단원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화학1과 화학2는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맥락이라면 화학1에서 첫 문은 자, 화학을 봐봐. 니네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 얼마나 경이로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자, 그 내용의 하나로서 그렇죠. 바로 불, 철, 암모니아, 화석연료 해당되는 각각의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화학 때문이야 라고 소개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될 요 마지막 내용은 이제 화학의 과제를 맡기는 거예요. 녹색화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화학은 자, 좋아. 인류 문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이 화학이라는 과목이었고 그래서 화학의 세계는 이래. 화학1, 화학2 모든 반응과 관련돼 있는 에너지, 속도론적 다 설명해 놓고 마지막 마무리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죠. 인류가 더 크게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후세대의 미래를 물려줄 상황이라면 앞으로 화학에 대한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의약품 만들면 안 되고 그냥 화학 제품 막 쓰면 안 돼. 공장 아무렇게나 막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서 합성하고 만들어내서 화학이 결국에 가져야 될 과제, 숙제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당연히 선생님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봐도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얼마든지 논술이나 얼마든지 면접 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의 대학에서 수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화학2의 어떤 삶과 생명현상 혹은 인류의 생활과 연관되는 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의약품에는요. 천연의약품과 합성의약품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천연의약품은 뭐냐면 자연의 물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혹은 간단한 가공을 거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이죠. 약용식물. 약용식물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인삼, 아니면 감초. 아니면 선생님은 목이 참 약해요.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봐서도 알겠지만 근데 학교에서는 항상 쩌렁쩌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금방 상합니다. 선생님은 엄마가 도라지를 다려주셔요. 그래서 도라지물을 항상 먹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다 약용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생약. 생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그 물질 그대로 써서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약용식물의 좋은 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들의 효능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약용식물의 그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먼저 효능을 조사하고요. 약효 성분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그 성분이 순수한 화합물로 분리가 되게끔 해준 다음에 그 각각의 화합물에 있어서 약효는 어떤 약효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효가 있는 화합물을 대량 합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약용식물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선생님은요,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과학고니까 이런 R&E라고 하는 연구활동을 학생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어떤 효능이 있는 거 갖고 실험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이러면 얼마나 퍼펙트하겠어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추출한 성분 순수 화합물 분리하기도 어렵고요. 분리한 거 각 화합물 약효 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약국에 가면 너무 많은 약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약들이 죄다 비슷해 보여요.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 성분에서 비슷한 성분을 조금씩 각각의 제약회사에서 조금씩 더 크게끔, 그러니까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이 모방을 하고 그걸 응용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약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이 이런 과정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천연의약품뿐만 아니라 합성에서도 만들죠. 합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효능이 있는 그 식물의 성분에 대해서 그 연구로부터 새로운 의약품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스피린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세틸살리실산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최초의 의약품이고 그렇죠. 해열제 성분으로 쓰이죠. 자, 얘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무수아세트산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합성을 해서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세트산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버드나무 줄기에 있는 껍질이었죠. 그 껍질에 추출물 살리실산이 진통제 그리고 해열제의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리실산을 그대로 복용하면 속이 굉장히 쓰려요. 부작용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복용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합성한 것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스피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7차 교육과정의 화학 1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요거 아스피린 합성 과정 외워야 하지 않나요? 질문하는 친구들 꽤 있던데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교육과정 바뀐 상황 화학 2에서는 아스피린 어떻게 생겼는지도 물어보지 않아요. 구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 방법은 모르셔도 된다는 거. 자, 그렇지만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자, 살리실산에 있는 요렇게 OH를 하이드록시기라고 하거든요. 하이드록시기와 그 다음 무수아세트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같이 만나요. 그래서 서로 에스테르화 반응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에스테르 이제 예전에는 에스테르, 원래 정확한 명칭은 에스터. 자, 그래서 이런 에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해도 되고요. 구조식 몰라도 좋고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그 의미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자, 페니실린은 뭐였나요? 그렇죠. 이들은 자, 세균의 성질을 방해한다는 걸 알아냈죠. 페니실린 그 성분이 푸른곰팡이에 생성되는 자, 그거로부터 우리는 항생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의약품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천연물을 뭐 하면 돼? 이용하면 돼요. 천연물을 그냥 의약품으로 유도하면 됐죠. 아까의 그 아스피린, 버드나무 껍질에 있었던 살리실산의 좋은 효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천연물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 합성물의 화합물, 합성한 화합물을 그렇게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화학요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화학요법은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효능이 있는 간단한 유기 비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살바르산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것에 수많은 유도체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작위적으로 막 효과를 시험을 합니다. 검증을 하죠. 그렇게 많은 데이터 실험을 해서 이거 효과 있어. 그걸 발견하기까지가 과학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약회사에 계시고 그런 약품을 합성하고 검증하는 분들은 정말
큰 상을 드려야 돼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자, 어쨌든 그렇게 효과를 발견해서 이런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부분. 이것도 역시 합성한 화합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 다양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검증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화학요법은 이렇게 무모해서 사실은 1번을 더 지향해서 제약회사에서는 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도 뭐 그렇다고 배제된 건 아니고요. 이 방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약품을 디자인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 약품은 이렇게 개발되어야 해서 그렇게 구성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선생님처럼 화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약대를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유기합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기화합물이거든요. 유기화합물은 여러분들 화원에서 했었던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 거기에 뭐 산소와 질소도 더 들어가도 되고요. 그들을 이용한 어떤 화학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기화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가느냐,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유기합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의약품을 디자인하는 방식 중에 여러분한테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효소 반응 저해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로 이 단어 물어볼 수 있어서.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세요.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생체 활동과 효소, 촉매와의 관계를 봤던 것처럼 거기에 누가 결합해? 효소 저해제. 얘가 내가 원하는 약품이 되겠죠. 효소 저해제가 결합을 해서 오히려 그 기질이 결합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효소 저해제라고 하는 그 역할은 기질 대신에 누구한테? 효소한테 강하게 결합해요. 그래서 못 붙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약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볼까요? 이거예요. 효소와 기질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의 특이성을 갖습니다. 그 효소는 그 기질과만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자,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그렇죠. 저해제,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의약품으로 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저해제가 활성 부위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 효소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 네, 그 효소가 얘가 기질인 줄 알고 처덕해요. 그러면 다시금 그 기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효소, 기질 못 만들게, 복합체 못 만들게 저해제가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가 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효소 반응 저해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류 독감 치료제로서 개발이 된 사항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서 바이러스의 표면을 효소를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효소 저해제, 그 부분과 만날 수 있는 효소 저해제의 역할 물질을 후보를 발굴을 한 다음에 여러 후보의 물질을 합성해서 약효 실험을 거쳐서 타미플루를 개발하게 되었다. 아하, 결국에 이들은 저해제로서 못 만나게끔, 기질과 못 만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설명 같이 보도록 할게요. 녹색화학입니다. 녹색화학.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약품, 약품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녹색화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의 숙제입니다. 숙제. 앞으로의 역할.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뭐야? 녹색. 어떤 의미로 와닿나요? 그린이에요. 그린. 그린 케미스트리. 자, 뭔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문제점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제목에서도 느껴지시죠? 그거예요. 같이 보시죠. 화학의 역할. 먼저 의약품, 그리고 비료, 농약, 플라스틱 다 좋아요. 각종의 화학물질 우리 인류가 아주 편안하게 삶의 방법 질을 높이는데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로 인해서 문제점,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죠.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환경에 오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의 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화 괴물이에요. 여러분들 괴물 영화
본 적 있죠. 우리 요즘에는 선생님은 극장 가서 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는 막 명절날 나오더라고요, 괴물이. 괴물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군부대에서 폼알데하이드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막 붓습니다. 하수구에. 그러면서 그게 오래된 씨앗이니까 버려 이렇게 상사가 시켰던 걸로 기억이 돼요. 와, 버렸더니 갑자기 이제 그 물이 다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흘러간 그런 씨앗들로 인해서 변종의 괴물이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화학을 하는 교사로서도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씨앗을 최소한만 써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나중에 니네 자식들이 다 먹어 막 이렇게도 강조하거든요. 그만큼 화학의 물질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줘야 된다. 그로 인해서 화학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괴물의 영화로 비교했지만 많은 개발, 많은 연구소의 활동들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자. 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봅시다. 화학연구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환경보전 필수적이겠죠. 인간의 건강 생각하는 자, 친환경적 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계,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녹색 화학의 원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제목만 다뤘는데요. 제목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녹색 화학의 원리는 선생님이 지금 12개를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 놨거든요. 근데 12개 이 내용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매칭하게끔은 물어봐요. 폐기물 방지란 무엇이다. 원자 경제성이란 뭐뭐이다. 혹은 어떠어떠한 원리는 누구에 해당한다. 요렇게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목이 무엇과 관련되는지는 그 정도는 아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폐기물 방지. 제목 그대로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 발생되는 폐기물 그거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학교에서도 정말 폐기물 많이 나와요. 씨앗들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폐기물이 안 나오게끔 씨앗을 많이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화학 이제 학생들한테 실험은 해야 되겠고 스몰 스케일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SSC 이런 걸로 연구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이유가 씨앗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작은 양으로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발생된 폐기물 처리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전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 경제성 뭘까요? 원자가 경제적이야? 이 말은 그거예요. 사용된 원료가요. 중간 생성물 다 빠져나가고 뭐 그냥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생성물로 가급적 다 갈 수 있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해 보자면 정반응으로 쫙 다 진행되어서 중간에 중간 생성물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냥 다 가, 다. 그냥 뭐 괜히 부산물 만들어지지 마. 필요 없는 거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최종 생성물로 다 가게끔 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합성 방법을 개발해 줘야 되고 자, 저유해성 화학 합성. 자, 저유해성 화학 합성은 제목 그대로 유해한 것이 낮을 저. 자, 유해함이 적게 되는 그러한 화학 합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전한 화학물질 설계. 요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어떤 물질을 하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하지만 좀 더 독성이 작도록 그러한 물질을 개발해 줘야 되고 안전한 용매와 보조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못하지만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걸 하면요.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온도는 몇 도야? 현재 내가 용매는 뭘로 써? 이걸 어떻게 합성할 거야? 이것이 그냥 짠!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매, 온도, 현재 처해져 있는 각각의 반응물들의 농도 이런 모든 변이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용매나 보조제를 넣어줄 때는 좀 더 안전한 걸 쓰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독성이 적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면 공장을 돌려요.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수득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나는 어떤 걸 합성해야 돼. 네. 저걸 꼭 만들어야 돼. 좋아요. 그런데 공장을 막 이거 온도를 완전 높은 온도 혹은 공장을 돌리는데 이거 풀 가동을 다 해야 돼?
너무나 에너지가 효율이 없게끔 하면 그 공정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낭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되도록 가급적이면 특별한 온도나 압력 아닌 상온과 대기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는 재생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자. 자, 이건 뭐예요? 원료 물질이나 아니면 재료가 가급적이면 재생 가능한 것이 좋고, 자, 유도체를 최소화하자. 뭐예요?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아. 내가 원하는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건 정말 좋은데 최종 생성물로 다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 비슷한 유도체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간단한 논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A 더하기 B를 해서 네, C만 가고 싶어.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는데 난 얘 필요 없어.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C로만 가게끔 내가 설계를 할 거냐. 그 방법이 바로 유도체를 최소화해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이 없도록 해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촉매. 촉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학 양론적인 원료보다는 선택성이 높은 촉매를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양적으로 무조건 많게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지금 내가 요 공정에 꼭 필요한 요 단계, 요 메커니즘에 꼭 그러니까 어떤 반응의 경로를 가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가급적이면 모든 조건의 경제성의 논리까지 맞도록 맞춰져 있는 맞춤형이죠, 맞춤형. 그러한 촉매를 써줘라 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분해 가능한 설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화학의 숙제라고 아까 예 선생님이 그래서 언급했는데 분해가 가능해 줘야 돼요. 그냥 분해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 버리는 거 지구에 쌓이죠. 여러분들 후세대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따라서 분해가 가능한 환경의 무해한 물질로 분해가 돼줘야 할 것이고, 오염 방지 실시간 분석. 이건 뭐냐면 실시간으로요. 현재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방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사고 예방이 가능한 공정. 자, 이건 뭐겠어요? 어떤 화학 물질 누출되면 안 되죠. 폭발되면 안 됩니다. 화재 같은 사고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덜 일어나게끔. 그래서 사실은 화학하는 교사로서 여러분들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실험실 안전사고 교육을 먼저 시켜요. 뭐 화학 이인환 선생님이야 나는 이렇게 가르쳐, 이것도 중요하지만 화학을 다루는 학문을 다루는 게 앞서서 실험실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선생님, 저희 학교는 실험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학에서 갈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일반화학 실험이 필수입니다, 거의. 그래서 일반화학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우리 이거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런 사고 났어요. 뭐가 걸려갖고 무슨 염증 걸려서 죄다 번졌어요. 이런 뉴스들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런 안전사고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녹색 화학을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어떤 걸 이용해야 되나요? 자, 녹색 화학은 기본적으로 화학의 숙제, 우리가 이런 걸 모두 다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후세대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플라스틱 아시죠? 자, 우리 플라스틱은 개정되기 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플라스틱의 합성 방법까지 외우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고 이 화원에서 내용이 다 빠졌어요. 플라스틱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건 아냐면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다 있죠, 다. 합성한 겁니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폐기 처분이에요. 사용했으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가장 쉽게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 자동차 모는? 타이어 실컷 잘 써요. 근데 타이어가 정말 끄떡없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닳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밑에 그 도로도 깐다느니 이걸 또 이용한다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자연에서 분해되게끔 해주려고. 버리면 우리 후세대가 남기고 가게 되니까, 걔네들한테 남겨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예 뭐 해주는 게 좋아?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천연적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기능도 하고요. 자연적으로 그냥 버려도 분해가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좋겠죠. 자,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수능 공부 이런 것만 막 보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 뭐 보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 뭐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대기업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나 연구소 같은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이 녹색화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연구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에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자, 한번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분해 플라스틱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엄마랑 식당 갔을 때 경험한 적 있습니다. 이쑤시개. 우리 이쑤시개 보면 나무도 있지만 거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전분을 이용한 거예요. 전분.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냥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콩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도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키랄 합성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자, 우선 키랄이라고 하는 걸 뭐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탄소 배웠습니다. 탄소는 손이 몇 개? 4개예요. 4개. 손이 4개로서 이들은 서로 다른 아이들을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보세요. 탄소가 한쪽 손에는 COH. 자, 뭐죠? 이걸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세트산, 폼산에서 봤던 작용기예요. 자, 그다음 이건 뭐죠? 아미노기. 우리 단백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구조에서 봤었던 그 구조 기억나실 거예요. 아미노기. 자,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여기 알킬기가 되겠죠. 이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가 손을 4개를 서로 다른 애들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 왼쪽 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 손 한번 펼쳐보세요.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은 가운데 거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왼쪽 손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자, 선생님의 왼쪽과 오른쪽이 겹치나요? 안 겹쳐요. 자, 얘네들 거울상의 관계에 있는 놓여져 있는 것은 어떻게 돌려도 겹치지 않아. 왼손 오른손 안 겹치잖아요. 자,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물리적 성질 다 똑같이 나타나.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걸 이제 평광면이니 막 이렇게 어려운 설명이 다 들어가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빛을 쪼여주게 되면 얘가 회전되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래서 빛에 의한 성질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광학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광학 이성질체, 그 말은 뭐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모든 게 다 똑같아. 빛에 의한 성질만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키랄 물질, 자, 이들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보셔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의약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요. 네. 자, 효율이 뛰어나고 원하는 쪽의 키랄성 화합물만 합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키랄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을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거울상 이성질체에 해당하는 키랄성 화합물은 특히 키랄 촉매는요, 녹색화학의 훌륭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키랄 합성 과정에서의 촉매 개발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 해당되는 그 폼만, 해당되는 그 물질만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키랄 합성이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키랄 합성이 다 모든 게 다 적절하게 정말 긍정적 효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1950년대 말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를 틸라도마이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입덧을 가라앉는 어떤 합성 의약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합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거죠.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입덧을 이제 좀 낮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에 많은 임신을 한 이제 그런 주부들이, 그런 엄마들이 입덧이 심하니까 힘드니까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약이 입덧의 효과에 완전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다 낳았는데 자식들이 죄다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없어요. 그냥 몸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아본 결과 만약에 입덧을 억제해주는 그런 좋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라면 그럼 나는 얘만 합성 잘하면 돼요. 이거 합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유기화학 할 때 배워요. 얘를 없애고 얘만 유도하는 방법으로. 근데 우린 그게 지금 유기화학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얘를 안 만들고 그때 당시 과학기술이 얘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합성.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학이성질체로서 어떤 빛에 의한 성질을 좀 더 조사를 했다면 얘가 의약품으로 효과 있고 얘는 아니야 라고 해서 버려져야 됐었겠죠. 그런데 그 연구는 차마 더 진행이 안 되고 시중에 이거 연구 효과 완전 좋았어. 이거 동물 실험해봤더니 좋았어. 라고 해서 나간 결과가 얘였어요. 얘. 폼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지, 전면 중지. 완전 심했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틸라도마이드 제양 쳐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막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랄 합성에 대한 부분이 의학계에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이건 녹색화학의 이러한 사례로 발전을 시킬 거야라는 걸로 소개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유럽의 아주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전면 중단해서 판매가 안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LED. 여러분들 이거 올레드 TV 선전하는 거 보셨죠? 선생님은 사실은 이 개정교육과정 화학2 교과서 집필을 10년, 11년? 그때 했어요. 2011년인 것 같아요. 2011년에 막 교과서를 쓸 때 이 올레드를 쓰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좋겠다. 막 그때 그러면서 교과서 막 수정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접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막 TV에서 선전으로 나와요. 올레드. 그래서 참 요것만 보면 야, 정말 과학의 기술 발전 우리나라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올게닉입니다. 올게닉. 유기죠. 유기화합물. 올게닉. 그 다음에 LED. 여러분들 LED에 대한 것도 맨 처음엔 LED TV가 없었죠. LCD부터 했었어요. LCD이다가 LED여다가 이제는 유기 발광으로. 자, 이건 뭐였죠? 유기물질이죠. 유기화합물이 자체 발광을 한다라는 표현 선전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유기물질이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어로 지금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만 정말 천연적이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세팅이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 중에 하나로서 녹색화학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완전 중요하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뭐죠?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우려 있습니다. 점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쳐보세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분야로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고 계셔요. 자, 그중에 첫 번째이죠. 바로 얘는 뭐냐면 태양에너지 이용한 거. 자,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준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 자, 태양광 에너지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그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태양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이렇게 사실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의 전기 에너지를 얻으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 대비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게 개발하고 있냐면 염료 있죠. 염료. 물들이는 거. 그러니까 염료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 옛날에 태양전지는 이렇게 검은 판이거든요. 그럼 빛이 통과 못해요. 그런데 염료로 만들면 빛이 통과될 수 있는 마치 차창 유리에서 그 안에 유리에 그 염료 가뭉형 태양전지를 깔면 빛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축적돼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기술까지 현재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기에 H사 자동차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아빠 차를 보면 이렇게 선블럭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햇빛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방지하려고 코팅해요. 원래 코팅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시죠. 아주 약하게. 그런데 자동차에 그러니까 차도 유리가 움직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염료 가뭉형 태양전지를 깔아서 그걸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왜냐면 자동차 다닐 때 태양전지 계속 태양에너지 받으니까 그 안에 태양전지를 깔면 빛도 차단해주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약간 불투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검은색 빛을 띠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얻어주고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대관령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풍력 에너지. 자, 이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막 돌아가는데 어떤 거는 멈춰 있어요. 왜? 바람의 방향, 서로 맞아야지만 그것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방향에 맞춰진 것만 돌아가게 되겠죠.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의 광분해. 자, 선생님이 그래서 제목에도 했는데 물의 광분해가 최근에 평가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물의 광분해는 뭐냐면 먼저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결론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왜? 나는 수소를 쓸 거예요. 수소를 써서 수소를 연소시키면 뭐가 만들어져? 물. 지금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다라고 하는 내용도 화학 전지에서 했었거든요. 수소를 합성을 기존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성?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막 합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소를 정말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화석 연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 또한 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수소 합성하지 말고 수소 만들어내지 말고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물을 분해시켜서 그래서 수소를 얻어내. 그것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면 무엇이? 그렇죠. 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가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은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식물의 광합성 과정.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보시면 엽록소에 흡수된 빛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전자, 수소이온, 산소기체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엽록소를 대신할 물질을 개발을 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광촉매 혹은 반도체성 광전극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태양 에너지, 즉 광합성 과정에서 원리를 이용했던 그 과정의 모티브를 따서 물을 광분해, 빛에너지 이용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용해서 수소기체를 얻는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물의 광분해. 자, 그걸 이용해서 결론 최종 목적은 수소의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소 경제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수소는 탄소에 비해서 단위 질량당 3배만큼의 아주 열량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원이 되겠죠. 또 하나, 생성물은 누구죠? 물이에요, 물. 그렇기 때문에 청정연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자, 그러면 물의 광분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녹색 기술로서의 활용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물의 햇빛을 이용한 광분해를 위해서 금속을 포함한 촉매를 적절하게 잘 개발해 줘야 될 것이고요. 수소 연료 전지를 위한 촉매도 개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태양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 줘야 되고, 자, 여기서 태양열 전지는 뭐냐면 태양의 햇빛을 이용해서 그 열로 물을 데워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을 하는 것이 태양열, 태양광은 직접 빛. 자, 어쨌든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산화탄소의 포집 기술도 발전을 시켜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더불어서 유기용매에 해당하는 사용량도 감소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용한 재활용의 비율도 커지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랑 지금 여직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아, 화학은 어쨌든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제일 중요한 건 후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괜히 복잡한 어떤 실험적인 요인, 반응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모티브를 따자. 현재 자연의 원리는 뭐야? 왜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됐지? 그 원리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접착제 중에서 친환경 접착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친환경 접착제 뭐냐면 홍합 알죠? 홍합. 우리 홍합 보면 여러분들 바다에서 본 적 있나?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막 돌에 막 홍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너무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국 단백질의 염기 서열을 분리를 해서 얘가 왜 그렇게 접착 능력이 물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포스텍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현재 대학원생 교수님들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개발을 하면 자,
우리가 수술을 해요. 자, 열었어요. 우리 몸은 대부분이 수용성, 물이죠. 물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물 속에서 접착력이 강한 그런 접착제를 개발하면 우리가 몸 안에 수술 도구로서 인위적인 인공 그러한 실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요소를 따서 이용한다면 생명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오염도 안 시킬 것이고 병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런 연구활동들을 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딱 타고난 뛰어난 머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관심이 뭐가 좀 더 이롭지, 뭐가 좀 더 친환경이지 그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문제 총 4문제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 비문학 문제가 최근의 경향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고. 자, 먼저 2012년 대수능 예비시행 문제 2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 녹색화학을 주제로 한 강연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자, 볼게요. 청정연료인 A는 물을 뭐해서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구? 물을 전기분해? 그럼 일단은 청정연료 요 표현에 여러분들이 딱 마음이 꽂혀야 돼. 연료는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탄소가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정연료는 일단 머릿속에 누구? 수소, 연료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에 대한 전기분해, 선생님 물 전기분해 화학 원내용이잖아요. 아니야, 화학2에서도 했었어. 두 개의 H2가 H2와 O2로 되고 있는 장면, 무슨 장면? 산화환원 반응. 자, 따라서 이들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이 되며 에너지의 소비가 크고 화학자들은 엽록체에서 어떤 단백질이 무엇을 그렇죠. 촉매로 작용을 해서 광촉매. 자, 그래서 상온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데 착안하여 이들을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다 나왔죠. 자, 수소를 비롯해서 산화환원 반응 촉매. 정답은 몇 번? 4번. 물의 광분해를 꼭 내용을 기억해 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4학년도 1번 문제. 자, 모의 개발 과정. 다음은 인류 복지에 기여한 화학자의 업적에 관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거래요. 자, 누구의 개발 과정에서 요것만 봐도 알아. 특정 질병과 관련된 화합물의 구조와 효과적인 치료약의 합성법을 설계할 때 뭐겠어요? 자, 봐봐. 신약, 연료전지,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뭐야 답? 신약이죠, 신약. 의료기기겠어요? 아니죠. 자,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구조 결정 과정이 분자 모델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노벨 화학상의 위원회는 화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분자 모델링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러한 화학자를 올해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실제로 있는 일이고 이렇게 모형화해서, 왜냐면 화학의 세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모델로 모형화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걸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3번 2015학년도 대수능 1번. 자, 여러분들 좀 여기서 느낌이 오나?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예비 시행은 2번이었어요. 뭐 2번이어도 이번에 1번이죠. 자, 이번에 1번입니다. 뭐죠? 녹색화학은 항상 1번이에요. 화학 1에서는요. 인류 문명과 화학이 항상 1번이에요. 그만큼 내용을 어렵게 들어가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 그냥 비문학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물의 광분해. 마침 밑에 있어요. 물의 광분해. 청정연료 누구? 수소. 그러면 누구를 이용해서? 광이 무슨 광자야? 광. 빛광. 그래서 얘는 태양. 자, 태양광. 태양광. 자, 태양광입니다. 광, 빛 에너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 마지막. 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킵니다. 전기를 얻는 수소연료 전지. 자, 이들은요. 누구의 에너지를 누구로? 자, 보세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선생님, 수소와 산소 반응시켜? 우리 아까 수소 광분해면 태양에너지.
수소를 얻는 과정이 물의, 그렇죠. 물의 그러니까 광합성의 과정에서 차가 난 물의 광분해, 그 과정이 광. 그래서 수소 얻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뭐해? 반응시킨 거예요. 뭐 한 거죠? 반응시킨 거? 화학 반응시킨 거잖아. 결국에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뜻은, 그렇죠. 화학의 물질을 뭐 하겠다? 전기 얻는다면서요. 네,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화학과 전기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 정답 아주 쉽게 1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얘도 몇 번인가요? 1번. 자, 9월 모의평가까지 치러져 있는 모든 요런 녹색 화학, 마지막 강의에서 했던 지금 인류에게 미치는 화학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녹색 화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1번을 장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1강부터 35강까지 사실은 작년에도 수능 개념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작년하고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똑같지 않냐면 선생님이 오히려 작년의 수능 개념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너무 밑바닥으로 너무 쉽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좀 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보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 자신 있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선생님, 저는 재수생인데 작년 수능 개념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자, 작년은 작년대로, 올해는 올해대로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참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공부는 공짜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직 인생을 살면서 공부와 그 다음 부와 명예는 공짜가 없다라는 게 선생님의 신조예요. 명예도 한 번에 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죠?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개념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잠깐 잔소리를 했었는데 인강의 단점이 들으면 그게 내 머리에 샥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강은 들어서 쫙 알잖아요. 그 내용을 무수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진정한 공부의 마침표가 된 겁니다. 선생님도요, 여직 여러분들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열심히 얼마나 많이 화학을 가르쳤겠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가르치는 요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그 전에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남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뭔가 설명을 한다라고 했으면 자신한테 학습량도 높아진 거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강의 단점을 극복합시다. 뭐죠? 앉은 자리에서 복습하기. 그리고 제발 완강이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실하게 한 겁니다. 선생님이 대학 때 과외를 참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과외를 해줄 때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끝장을 봐. 끝장이 뭐 막판까지 가자. 이게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성실하게 풀어랍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푼 학생은요. 처음도 잘하지만 마지막도 열심히 해요. 그 마인드를 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능 특강이 시작될 거고 수능 완성도 할 거고 파이널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날 여러분들 실력을 멋지게 펼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능 개념 요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길 바라시고요. 1강부터 35강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 응원할 거라 믿으면서 자, 선생님하고는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